장르는 여름밤. 울고 웃고 이별하고 사랑하는 지금 우리는 모두 청춘기. 푸른 공상의 위로 자주 창문을 연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다. 바람을 따라 파도가 밀려오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 순간 잠시나마 바다를 꿈꾼다. 이 오랜 습관은 환기를 자주 하게 만든다. 공기든 생각이든 멈춰서면 답답하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공상을 좋아했다. 혼자 이런저런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끝도 없는 여행을 함께 떠났다.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의 반복이 매일 새롭고 즐거웠다. 자라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만약 그때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지금도 공상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황에 대한 공감과 감정, 이입이다. 내가 주인공인 공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물론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공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끔 그런 공상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아주 가끔이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온 도시가 젖는다. 가장 높은 빌딩도 가장 낮은 바닥도 공장 굴뚝과 숲도 모두 젖는다. 비는 모든 곳에 공평하게 내린다. 그래서 비가 좋다. 엊그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서서 비 구경을 했다. 어쩌면 내가 맞는 저 구름 속에서 내리는 이 비를 돌고래도 맞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구름이 돌고래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어쩐지 서로 이어진 기분이 든다. 문득 진짜 돌고래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돌고래가 사라진 지구에서 그들을 보고 싶은 것과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경우니까 말이다. 돌고래를 만나면 강아지와 친해질 때 하듯이 옆에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할 것이다. 마침내 돌고래는 물방울을 건네며 내게 말할 것이다. 형제여, 파도의 리듬을 타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환영하며 손 흔드는 산호초와 해파리의 그루브가 보이나요? 이 맑고 투명한 푸른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것입니다. 오랜 여행으로 많이 힘들었나요? 여기서 잠시 쉬어 가세요. 장르는 여름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몽상가이고 여름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몽상가다. 나는 여름밤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소리를 만들고 글을 쓴다. 그 결과물인 음악을 어느 계절에 들어도 누구나 여름밤을 떠올리기를 바라면서 내게 여름은 감성의 근원이고 여름밤은 열매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여름밤에 쓴 곡도 많고 여름밤을 떠올리며 쓴 곡도 많다. 누군가 내게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여름밤으로 하고 싶다. 여름밤이 머금은 습기는 무엇이든 풍부하고 스며들어 번지게 만든다. 달궈진 공기를 타고 가로등 불빛이 멀리 번지듯이 그만큼 모든 감정이 팽창하는 것 같다. 가끔씩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폭발할 듯 팽창한 감정을 다른 형태로 뒤섞고 다시 그 속에서 여러 형태로 결합하여 빛을 낸다. 꿈마저도. 몸의 상태도 여름이 가장 좋다. 여름이 주는 에너지를 몸도 아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더 느끼고 싶고 더 팽창하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담고 싶어 한다. 물론 너무 더울 때도 있지만 너무 추운 것보다는 버틸 만하다. 게다가 여름 옷은 가벼워서 좋다. 소나기는 여름의 변주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한순간에 여름의 표정을 바꿔놓는다. 대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다른 방향으로 빛이 번지고 각각의 빗줄기는 순식간에 색을 바꾼다. 초록색 이파리에 빗방울이 떨어져 하늘을 비추고 아스팔트와 건물은 짙은 색으로 변한다. 냄새도 바꾼다. 땅을 뚫고 올라온 흙내음이 무릎을 타고 코끝에 다다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여름의 변주는 놀랍다. 그래서 삶도 여름에 가장 변수가 많은가 보다. 그대로의 너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겠어. 라는 고백은 그 무엇보다 근사하다. 담백한 진심이다. 좀 투박하지만 묵직한 다짐이다. 다짐 없는 고백은 없기에 그 다짐이 진심이라면 무엇인가 변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흔한 고백은 무엇을 하거나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백에는 자기 만족과 몇몇 조건이 전제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느 정도 한계치를 정해놓은 목표를 지향적 사랑법이 아닐까?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어. 같은 옛 드라마의 패기 넘치는 고백도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행복을 준다는 건 신도 못하는 일이다. 게다가 영혼이라니. 최고의 고백은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겠어 일까 싶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다.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선 그런 사랑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타인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결점과 지금 처한 상황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매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꾸미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착한 거짓말이라며 거짓을 말한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래전 어느 모임에서 나의 오늘 목표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아무도에는 너 자신도 포함된 거냐고 조심스레 물어왔다. 그 순간 무척 놀라고 말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나를 탓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신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더불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종종 20대의 연애를 뒤돌아본다. 지금은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겠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오히려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 라며 어리광을 부렸다. 그 시절 연애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전하고 싶다. 못난 나와 밝고 빛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으니 말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사랑에 달라는 건 순도 100%의 이기심이다. 그때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외부로 향했지만 결국 나밖에 몰랐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냥 연애를 했다. 부딪히고 상처 주고 울리고 울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감정이 전부였다. 그런 시절 덕분에 내 마음은 수많은 파도의 빛깔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알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시절에 만난 모두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당장은 둘 다 모르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결단코 간단하지 않으며 쉽지도 않다. 난 이미 많은 것들에 물들었다. 계산에도 밟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그럴싸한 모습은 자랑하려 들고 약하거나 부족한 점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숨겨둔다.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사회화라고 할 수 있을까? 물들었다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다. 태어났을 땐 그런 생각도 행동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지금 과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삶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찰나의 순간이 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유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잠시나마 영혼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무언가를 알고 깨닫는 번뜩이는 순간이 있다. 그런 한순간만이라도 그대로의 너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런 순간엔 그대로의 너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안과 성장. 왜 그럴까? 불안하다. 어쩌면 눈뜨고 꾸는 악몽이 아닐까? 실제가 아니지만 교묘하게 마음에 스민다. 불안할 때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간단한 일도 그르친다. 지금이 그렇다. 불안한 것 같다. 아니, 확실히 그렇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온갖 걱정을 쏟아낸다.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것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목표든 계획이든 무언가를 따라가기 힘들 때, 해야 할 일을 놓칠 때 불안을 느끼니까 나는 지금 불안하다.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는 편이라 늘 불안이 곁에 있다. 잠시 불안의 끈을 놓고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고 싶지만 그런 적이 있었나 싶다. 이놈의 불안은 왜 달려드는 걸까?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떨며 친구에게 물었다. 불안의 이유를 찾는 순간에도 불안을 느꼈고 친구는 누가 그러는데 잘하고 싶어서 불안한 거래 라고 대답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긴장한다고? 그래서 불안한 거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 걱정하고, 걱정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야. 반드시 잘해야지 하는 압박이 오히려 긴장을 만드는 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생각해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긴장 같은 것도 안 하잖아. 정말 그런가? 그런 애들이 있었다. 잘하고 싶어서 애쓰기보다는 그냥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중간은 한다. 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놀이터에서 뛰는 어린애들은 달릴 때 긴장하지 않아. 노는 거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얼굴을 봐. 진지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풀잖아. 그게 긴장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 대단한 선수가 실수도 하는 거고. 결국 나의 불안은 뭔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려나. 그렇다면 딱히 나쁜 감정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를 그르칠 정도로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며 팽팽한 고무줄을 떠올렸다. 불안은 고무줄 같은 게 아닐까? 팽팽한 고무줄은 탄성이 더 강하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고무줄 끝에 무언가를 걸고 손을 놓으면 고무줄을 당긴 만큼 멀리 빠르게 날아갈 것이다. 불안도 고무줄 같은 게 틀림없다. 탄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듯 불안하면 허기지는 걸 보니 나는 지금 불안하고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가려면 아무래도 저녁은 든든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그때 가서 알 것 같다. 꿈을 크게 가져.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나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어린이들에게서 절대 진리로 박힌 말들일 것이다. 어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말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내뱉곤 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사소한 말버릇이 당시 어른들의 나이가 된 지금 우리에게 적잖은 불행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배웠기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한 세대 전 어른들이 얻은 것보다 이상하리만큼 적다. 이미 그들이 큰 꿈을 갖고 전부 가져왔기 때문일까? 그들이 이룬 것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몫은 백일몽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꿈을 크게 가지면 무엇이든 된다는 전제부터 그랬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비교적 요즘 어른이 된 이들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 훗날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한 이들의 말버릇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분명 자신은 괜찮지 않았는데 주변 어른들은 왜 가엾은 눈빛으로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 무책임한 위로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만 편하게 해줄 뿐인데 어른의 말이라는 게 그런 식이구나 라고 처음 느낀 건 10살쯤인 것 같다. 자기네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어린 우리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책임져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일을 어린 우리에게 강요했다.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삐뚤어지고 싶었다.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어른이 되면 가능하다면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쉽지는 않다. 20대에 바라는 것이 적었기 때문일까? 그땐 원하는 게 되는 게 제법 많았다. 하지만 점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 원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되는 마법의 힘이 사라지는 걸까?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어렵다. 인생. 정말 어렵다. 정답이 없으니까 더 어려울지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어렵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마음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어쩌면 다들 나처럼 간당간당하게 사는 건 아닐까? 애써 버티면서 어떻게든 지금 살아내는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닐까? 큰 꿈을 이룰 인생의 무게는 짐짓 어깨에 짊어지고 버텨야 하는 줄 알았다. 그보다는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살아내는 삶의 끈을 꽉 잡아야 하는 것 같다. 그 무게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던 인생의 무게란 정확히 무엇일까? 조금 알 것도 같다. 아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알 것만 같다 정도로 해두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모르는 게 많다. 나중에 알게 될까?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것 같다. 진심은 통할까? 라는 말에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일상에서 툭 던지듯 건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챌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단번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무뚝뚝한 남자들이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며 꽁 하거나 씁쓸한 얼굴을 하고 공원에 외로이 앉아 있겠지.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때가 되면 말이다. 파도의 위로. 바다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 몇 해 전, 봄 서해 일몰을 보러 갔을 때 일이었다. 저무는 태양의 황홀한 빛이 바다에 번져 흘렀고 움직이는 파도가 반짝이며 내게 다가왔다. 그 물빛이 천천히 촘촘하게 스며들었다.
있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다. 표정은 항상 딱딱하고 마음은 차갑게 얼어서 무감각했다. 그런 내가 싫었다.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전해진 파도의 위로가 그 시절의 나를 살린 것이다. 저무는 태양의 황홀한 빛과 잔잔한 파도의 리듬이 얼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눈물이 되었다. 그렇게 울고 나자 세상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진 건 나였겠지만 언젠가 처음 노래를 만들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내내 그리웠다. 뭔가 들뜬 데다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지. 세상 모든 게 투명해 보였고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그런 눈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다. 그 바다가, 그 파도가 다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였다. 그 후로 마음이 뒤엉킨 털실처럼 복잡할 때면 바다를 보러 간다. 바다를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심정이 녹아내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런 날은 나름의 기쁨을 찾는다. 해변에 앉아 모래를 만진다든지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벤치나 바위 위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과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렇게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멈춤일지도 모른다.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죽는 날까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싶다. 뒤돌아보면 남을 탓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탓했는가. 파도를 사랑한다. 황홀한 빛을 반짝이며 다가온 서해의 파도. 그 어떤 음악보다 오감을 신선하게 자극한 백령도 콩돌 해변의 파도. 함께 달리며 상쾌한 용기를 선사해준 강릉 7번 해안국도의 파도. 따스한 물결로 나를 어루만진 오래전 동남아 어느 바다의 파도, 그리고 함께 흐른 음악. 그 모두가 나를 살렸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네 삶이 어떨까? 소중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일상이 허무해질 때가 있는 건 확실하다.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 것이다. 해마다 한 달 가까이 매달려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작업에 익숙해져서 그런진 몰라도 할수록 스트레스는 줄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 뿐이다. 게다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기타 연주를 3시간 연주하는 만큼 체력을 소모하는 듯하다. 음악도 그렇다. 음악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소중한 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는 일 이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어릴 때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래 보였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했을 뿐이었다. 그런 친구는 어디에나 한 명씩 꼭 있다. 무엇이든 잘하고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달리기도 잘하고 무엇이든 나보다 쉽게 해내는 그 친구가 마냥 부러웠다. 초등학교 때 특별활동으로 라디오 조립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법 과학 활동에 익숙했다. 고사리 손으로 인두를 들고 납땜해서 직접 라디오를 만드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특별활동 내내 기판을 잘 완성하는 데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친구가 언제라도 그 조립에 반해 불쑥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지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그 친구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집중력이란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아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음의 공기에 집중해야 한다. 글쓰기도 그렇다. 글씨는 눈에 보이지만 소중한 것은 글이 주는 이야기다. 보이지 않는다. 달리기도 거리나 속도는 보이지만 소중한 것은 달리는 마음이다. 그러고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도 그럴 터이다. 사랑이나 우정, 기도, 온기를 품은 눈빛, 그 외에도 많다. 돈이나 집, 차도 결국은 여유를 갖고 싶을 것 뿐이기에. 그러고 보면 소중한 것은 마음속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느끼는, 오롯이 느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